이번엔 1995년의 대한민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때는 1995년이었죠. 대한민국 상점에는요,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뤘고요. 도시의 거리는 활기로 가득했습니다. 당시 대한민국은 1960년대부터 산업화 시대를 거치면서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린 만큼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뤄낸 상태였습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수출액 1,000억 달러 달성했고요. 1962년 87달러였던 1인당 국민소득이 무려 120배나 증가한 10,000달러를 이때 돌파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성장을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대단하다. 그것도 대단해요, 정말. 엄청난 거죠. 네. 그리고 마침내 대한민국은요, 1996년 아시아 개발도상국 중 최초로 경제협력개발기구, 일명 OECD까지 가입하게 됩니다. 많이 들어봤습니다. 많이 들어봤죠? 네. 네, 항상 OECD 기준에서 뭘 얘기하잖아요. 네네. 이게 OECD가 선진국 클럽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고도의 경제 발전을 이뤄낸 국가들만이 가입할 수 있었거든요. 대단한 거구나. 1950년 6.25 전쟁으로 폐하가 됐던 나라가 이렇게 몇십 년 만에 놀라울 만큼의 경제 성장을 이뤘다는 건 세계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그런 사례였거든요. 그런데 내부 자본만으로 이 투자금을 충당할 수 있는 기업들은 아직까지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면 기업들은 내부에서 안 되니까 그 투자금을 어떻게 마련을 할까요? 투자금은 이제 해외에서 받아오지 않을까요? 그렇죠. 바로 단기 외채. 그러니까 단기 외채는 외국 은행에서 빌린 돈, 그 중에서도 1년 이내에 갚아야 하는 돈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은 대출로 대부분의 투자금을 마련한 거예요. 득전을 땡겨온 거군요.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렇어요. 왜냐면 그래 이제 성장을 하니까. 자, 그럼 기업들은 왜 우리나라가 아닌 외국 은행에서 돈을 빌렸을까요? 환율의 문제였을까요? 환율의 문제 또. 돈을 이미 다 빌려서 돈이 없을 수가 있을 아, 까 돈이 없을 수 있다. 당시 우리나라보다 은행 금리가 낮은 국가들이 많았거든요. 경제 논리로. 이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좀 그죠? 더. 1990년대 중반 우리나라 은행들의 대출 이자율은요, 평균 10%가 넘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비싸다. 지금 생각하면. 지금 생각하면 이자율이 근데 당시 우리나라 말고 미국이나 일본을 포함한 일부 국가들은요, 우리나라보다 대출 이자율이 훨씬 낮았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 거의 0% 가까이. 우와, 무조건 골라서 빌려야죠. 그 차이가 엄청나요. 1% 차이도 어마어마하거든요. 당연하죠. 엄청납니다. 기업들은요, 당연히 이자 부담이 적은 단기 외채를 잔뜩 끌어와서 사업을 쭉쭉쭉쭉 확장해 나갔던 겁니다. 그런데 1997년 갑자기 해외 투자자들과 기관이 앞다투어 우리에게 빌려주었던 그 자금을 회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동남아 외환위기 도미노? 네. 저 태국의 외환 위기를 시작으로 해서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싱가포르까지 도미노처럼 줄줄이 외환 위기에 빠지게 된 겁니다. 왜지? 태국의 외환 위기로 불안감을 느낀 은행들이 비슷한 경제 구조를 가진 아시아 국가들의 투자금을 급하게 회수하기 시작한 거예요. 동현 씨 돈 못 갚겠는데? 불안한데? 야, 돈 내놔.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온 거죠, 지금. 문제는 한국도 이때 수출 부진에 빠지면서 해외 투자자들과 은행들이 코리아 안전하지 않은 것 같아 라는 의심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 기업들에게도 더 이상 대출 만기 연장을 해주지 않고 서둘러서 투자금 회수에 나선 거예요. 결국 많은 양의 달러가 외국으로 빠져나가면서 시중에는 뭐가 부족해지겠어요? 달러. 그렇죠. 자, 여러분들 이 달러가 부족하면 어떤 사태가 벌어진지 아세요? 환율. 맞습니다. 그 환율
엄청 올라가죠. 엄청 무섭게 올라가죠. 치솟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섭게. 당시 1달러가 700원, 800원대를 유지를 했네요. 지금 보니까. 그런데 그 환율이 순식간에 1,000원을 훌쩍 넘겨버린 거예요. 지금. 지금 1,695원 찍었어 지금. 2배가 됐어요. 800원이었구나. 지금보다 더 비싸.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비싸. 훨씬 더 비싸요, 지금보다. 와, 이게 자 환율이 이렇게까지 오른다는 거는 달러로 외채를 갚아야 하는 기업들 2배로. 이거는 뭐 엄청난 부담인 거예요. 예를 들면 1달러를 갚기 위해서 예전엔 800원만 필요했는데 이제 그 2배 가량의 금액이 필요해진 겁니다. 아유. 아이고. 앞서 아시아 국가들에 전염되듯 퍼진 그 외환 위기가 우리나라에도 닥쳐온 거예요. 당장 갚아야 하는 기업들의 막대한 단기 외채 그리고 무섭게 치솟는 환율. 결국 정부는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네. 정부는 긴급하게 정부가 갖고 있는 달러, 외환 보유고에 있는 달러를 시장에 풀어요. 그래서 환율 상승을 막아보려고 했죠. 예. 당시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에 있던 달러가 약 300억 달러였습니다. 그런데 단기 외채 총액은 1,500억 달러가 넘었어요. 몇 배요? 5배? 5배가. 왜 이렇게 많이 빌렸어요? 당시 환율 기준 한화로 무려 254조가 넘는 어마어마한 액수였어요. 근데 허지영 교수님, 이 정도가 될 때까지 정부는 좀 몰랐던 건가요? 사실 이게 전조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한보랑 산미라는 그룹이 있었는데 여기가 30대 기업이었습니다. 지금은 없어졌죠. 왜 없어졌냐면 저 당시에 파산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정부가 보기에 뭔가 안 좋은 게 오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설마 이렇게 경제가 좋은 상황에서 위기가 오겠어라는 생각을 좀 했던 부분도 있었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 아까 조선시대 임진왜란이 벌어지기 전과 같은 굉장히 그러네. 그런 기시감이 드는 일들이 벌어졌던 우리 거죠. 지금 행복하잖아. 걱정하지 마. 이런 느낌이 아니라는. 비슷해요, 지금. 네. 결국 대한민국은 나라가 파산하는 국가 부도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국가 부도라는 말도 되게 마음이 안 좋은데 아래 설명을 읽어보면 가슴이 탁 막히네요. 시청자 여러분, 정부가 결국 국제통화기금 IMF에 구제 금융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사실상의 국가 부도를 인정하고 국제기관의 품 안에서 회생을 도모해야 하는 뼈아픈 처지가 된 겁니다. IMF는요,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우리나라가 지켜야 할 여러 조건을 내겁니다. 1번 금리 인상, 2번 기업 구조 개편, 3번 노동시장 유연화. 10%대였던 이자율을 조건 이행을 위해서 최대 연 29.5%까지 올려 했습니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불필요한 인력과 조직을 줄이고 돈 되는 핵심 사업에만 집중하라고 했던 겁니다. 노동자들은 언제든 회사 사정에 따라 해고당할 수 있고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라는 이런 고용 불안 속에서 살아야 했던 것이죠. 아무래도 IMF에서는 우리나라에 막대한 자금을 빌려주면서 자금을 빌려주는 사람들이 제일 걱정하는 건 뭘까요? 자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이 제일 걱정이죠. 그러면 우리 경제가 IMF가 원하는 방식으로 잘 회생을 해서 다시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IMF에서 원했던 거고요. 그 방식이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쟁력이 있는 기업은 시장에 살아남고 경쟁력이 없는 기업들이 자연스럽게 퇴출되면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경제가 효율화되는 방향, 이 방향을 원했던 것 같습니다. 좀 잔인한 방법이었네요. 이 시기 대한민국이 15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심지어 강대식 총재는요, 당시 그 대선 후보들에게까지 책임지고 돈 갚겠다는 각서에 서명하라고 요구를 해요. 강주시 총재가 청와대로 향하면서 회담 타결을 자신하던 정부 관계자들의 움직임이 바빠졌습니다. 숨막히는 시간 속에 IMF가 3당 대통령 후보들에게 요구한 협의사항 준수문안에 3당 후보들이 서명하면서 양측의 협의가 타결됐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얼마나 불안했으면. 그렇죠. 네.
대통령도 되지 않은 대선 후보들에게까지 서명을 받으면서 정권 바뀌어도 책임지고 돈 갚으라는 압박을 준 겁니다. 아, 어렵게 됐다. 네. 그렇게 우리나라는 IMF와 국제금융기관으로부터 총 약 550억 달러의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당시 환율 기준 한화로 약 93조 원이 넘는 금액이었죠. 엄청난 돈이네. 네. 이날은요, 자금 지원의 대가로 IMF 손에 대한민국의 경제 주권이 넘어가는 그야말로 경제 국치의 날, 경제 국치의 날이나 다름없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IMF의 지원을 받긴 했는데 이게 우리나라 외환 위기 상황이 그닥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 해외 투자자들이 뭐야? 쟤네 IMF 받았어? 이러니까 오히려 대출 상환을 독촉하면서 더 빨리 자금을 회수해 가는 거예요. 결국 우리나라는 IMF에 약속된 지원금의 조기 지원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죠. 급한 거예요, 지금요. 자, 그렇게 대한민국은 국가부도의 벼랑 끝에서 IMF 지원 자금을 받으며 하루하루 간신히 그 위기를 정말 이거 모면해 가고 있었던 거예요. 아이고. IMF 외환 위기로 인해 나라의 경제가 완전히 뒤흔들리는 이 상황. 그 여파는요, 고스란히 국민들의 고통으로 다가오게 되어 있었죠.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고 거리로 내몰리게 된 겁니다. 1998년 한 해에만 무려 165만 명이 일자리를 잃거나 실업난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저 시대에 제가 만약에 취준생이었다면 너무 막막했을 것 같아요. 상황이 너무 어려워지다 보니까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들의 숫자도 늘어났습니다. 외환위기는 개인의 삶뿐만이 아니고 가정의 파탄과 붕괴로 이어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리고 IMF가 남긴 비극은요,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IMF는 대한민국의 미래마저 앗아가고 있었죠. 한국의 수많은 기업이 정말 외국에 헐값으로 팔려나가요. 급하니까. 오랜 시간 쌓아온 기술과 노하우로 이 경제 성장을 이뤄낸 기업들이 허무하게 헐값으로 외국에 팔려나가게 된 겁니다. 임진왜란 때 조선의 기술자들과 수많은 문화재를 일본에 빼앗긴 것처럼 대한민국에서도 외환위기 사태로 많은 기업과 인재들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이게 전쟁이고 하나는 경제에 대한 일인데 정말 다른 두 사건인데 모든 이런 위기들이 오면 국민들이 힘들다라는 게 가장 와닿는 것 같아요. 희망이라고는 보이지 않던 이 어둠의 나날들이 계속되고 있을 국가 부도의 위기에서 나라를 구한 희망의 불씨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국민들의 근무하기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근무기 운동. 이건 진짜 레전드. 정말 이 가족들의 소중한 추억이 담긴 결혼 반지부터 돌반지, 정말 그 땀과 눈물로 따는 그 운동 선수들의 금메달까지 와. 진짜 오직 나라를 살리겠다는 마음 하나로 금을 기부한 겁니다. 지금 국가 부도 위기야. 화폐가 지금 폭락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때 뭐 쥐고 있어야 돼요? 금이에요. 오히려 살려고 하겠죠. 그렇죠. 사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걸 내놓는다? 금모기 운동에 참여한 국민만 무려 350여만 명. 지금 이게 국가부도 위기에 왔는데, 야, 지금도 금을 내놓을 수 있을까? 오히려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위기 속에서도 국민 스스로 나라를 구한 놀라운 사례. 이렇게 알려지면서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던 겁니다. 이 밖에도 국민들 스스로 아나바다라는 그 위기 극복 캠페인을 실천하면서 또 절약 풍조를 만들어 갔죠. 기억나요. 임진왜란에서 의병들을 비롯한 수많은 민초들이 희망의 불씨가 된 것처럼 대한민국에서도 국민들의 노력이 이어지면서 희망의 불씨가 싹트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노력이 쌓이고 쌓여서 마침내
대한민국은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하게 되죠. 3년 8개월 전에 터졌던 외환 위기 사태, 즉 IMF 사태가 오늘로서 공식 종료됐습니다. 대단하다. 지난 97년 말 대단해. 외환 위기 당시 IMF에서 와. 빌린 195억 달러를 3년 8개월 만에 조기 상환함으로써 조기 상환. 잃어버렸던 경제 주권도 완전히 되찾았습니다. 와. 1998년 처음 협상 단계에서 이거 다 갚으려면 향후 한 6년에서 7년 정도가 걸릴 거라고 생각했던 빚을 3년 8개월 만에 모두 다 갚아버린 거예요. 이건요, 이제까지 그 IMF 역사에서도 손꼽힐 정도로 유례없는 정말 그야말로 전 세계가 와우, 오마이갓, 놀랄 만한 일이었습니다. 당시 IMF 총재가 한국은 놀랄 만큼, 굉장히 괄목할 만큼 빠른 속도로 경제 안정을 이뤄냈다. 세계가 참을 좋아할 만한 모범적인 사례라고까지 얘기했었습니다. 결국 국민들의 노력, 금모위와 같은 노력도 있었고요. 경제 구조 개편을 하려는 정부와 체질 개선을 하려는 기업들의 노력,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한마음이 돼서 일어난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대한민국이 최악의 외환위기, IMF에서 탈출할 수 있었던 건 정부의 노력과 나라를 위하는 국민들의 힘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백성 한 명 한 명, 국민 한 명 한 명의 힘이 생각보다 대단하구나 이런 걸 느꼈습니다. 사실 전 이제 자랄 때 IMF 이후에 굉장히 어렵게 자랐었거든요. 네. 제가 이제 마음 한켠에는 왜 이렇게 엄마 아버지는 열심히 일만 하시고 나한테 관심이 없으실까 이런 투정을 굉장히 많이 부렸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그랬구나. 그게 지금 돌이켜보면은 그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시려고 또 나를 위해서 그렇게 애쓰셨던 건데 티 안 내신데. 예, 너무 많은 투정을 부렸나 이런 좀 후회가 되기도 하고 좀 감사하기도 하고 맞아요. 좀 멋지다는 말씀 꼭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위기의 전조를 외면하면서 한반도는 국난의 소용돌이에 휘말렸고 그 결과 국민들에게 뼈아픈 고통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절망 속에서도 민중들은 희망의 불씨를 피워냈고 그 덕분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이 둘 다 가장 큰 피해를 본 사람들이 백성들과 국민들인데 그들의 힘으로 위기를 극복했다는 게 가장 큰 의의라고 생각을 들어요. 정말 우리가 다 힘을 합쳐서 이겨낸 거잖아요. 그래서 한국인이 너무 자랑스럽고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대단한 민족이다. 이런 자부심이 생깁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 400여 년이라는 시대를 뛰어넘어 나라를 위기로 몰고 간 역사적 두 사건을 통해서 시대의 흐름을 읽고 위기를 극복하는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 되짚어 볼 수 있는 시간이었길 바랍니다.